예,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논란과 쟁점을 팩트체크해보면서 간추리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잘 어울리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예,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짧게만 자화자찬할 시간을 드리자면 뉴스톱이 예. 그 팩트체크 관련해서 뭐 인증받은 게 있다고? 예, IFCN이라고 인터내셔널 팩트체킹 네트워크라는 국제 이제 기구가 있는데 팩트체크와 관련된 국제 협의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서 뉴스톱에 지난달에 이제 국제 인증을 해줬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에서 팩트체크하는 거는 믿을만하다라는 거고요. 국내에는 현재는 지금 저희 뉴스톱이 유일하고요. 예, 유일하다면서요. 예. 전 세계에는 한 140개 정도 언론이나 기관들이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죠. 감사합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좀 우리가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시간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아도 한번 해보죠. 뭐 예. 이렇게. 예. 2019년에 예. 현장 다녀오셨잖아요. 그 영상도 제가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데 예. 그때 좀 뭘 보고 오셨습니까? 물론 좀 몇 년 전이긴 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2020년에 도쿄올림픽이 열리기로 예정돼 있었고 물론 2021년에 이제 결국 열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2019년에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게 후쿠시마 지역과 그 인근 센다이 지역에서도 경기가 열린다, 분산 개최한다라는 거니까 그러면은 한국 선수들과 응원단들은 안전할 것이냐 이런 논란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래서 제가 소속돼 있는 뉴스톱에서 5명이 팀으로 가가지고 7박 8일 동안 그 지역에서 이제 방사능을 측정을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차 바깥에다가 GPS하고 방사능 측정기를 달아가지고 후쿠시마 전역을 다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주요 지역을 내려가지고 이제 어떤 지역이 위험한지 뭐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 그래서 기사를 한 15개 정도 그때 썼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그때 측정도 했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제가 좀 많이 알고 있고 계속 이제 취재를 해왔다. 예. 뭐 이런 뭐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2019년과 지금을 비교하면 지금은 조금 나아졌다고 봐야 됩니까? 그 현장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도 한 10km 바깥에는 방사능이 이제 다 어느 정도 거쳤었어요. 예, 후쿠시마 이런 왜냐하면 일본도 사람이 사는 데니까 거기도 그렇죠. 굉장히 민감할 거 아니에요. 근접할 수는 없으니까. 근접한 데는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예. 삐 소리가 이렇게 날 정도였고요. 그때는 오염수가 쟁점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도 후쿠시마 주민들이 반대하면 오염수 방류 안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2019년 당시에는. 예, 18년, 19년 이 당시에는. 예. 그러니까 오염수가 문제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제 후쿠시마 지역도 제가 현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온통 다 오염수 방류 때문에 후쿠시마 어민들, 주민들이 지금 완전히 뒤집어진 상태. 왜 약속을 안 지키냐? 안 지키느냐. 우리가 반대하는데 왜 방류하냐?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 관련 외신 보도도 지금 연일 우리가 보고 있고요. 자, 이달 중에 IAEA 최종 보고서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그렇죠? 예. 그게 뭐 내용도 최종 보고서의 어떤 결론, 내용도 어느 정도 언론에서는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5차 보고서까지 나왔는데 이제 과정이 얼마나 투명했느냐, 도쿄전력이 검증한 것들이 믿을만 하냐, 그리고 그 방법을 이제 IAEA가 미국이나 한국의 연구소하고 공유를 해가지고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검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후쿠시마 오염수 자체를 시료를 채취한 것을 분석한 결과까지 내놓을 것이다. 최종 보고서에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2015년에 이미 IAEA에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일본 정부는 그러니까 오염수를 방류를 해라 이런 거를 권고를 한 바가 있어요. 아, 예. 예, 그런 보고서가 후쿠시마 사고 보고서에 그 내용이 담겼거든요. 당시 IAEA 사무처장이 일본인이었고요. 그리고 분담금을 미국, 중국에 이어서 일본이 3번째로 이제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공정할 것이냐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일본 야당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교반 작업, 그러니까 물을 충분히 섞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세슘이나 스트론튬이나 이런 것들은 가라앉게 돼 있거든요, 무거워서. 근데 이게 교반 작업을 이렇게 섞지를 않고 윗물만 떠가지고 검증을 한 것이 이게 제대로 된 것이냐라는 게 일본 야당에서 이미 또 도쿄전력하고 화상회의를 하면서 이제 문제 제기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안전하다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거를 어디까지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냐? 일본 정부에 대한 신뢰, 도쿄전력에 대한 신뢰 이 문제를 좀 귀결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IAEA가 그렇게 대체적으로 예상하는 대로 최종 보고서를 내면 일본은 그거를 토대로, 그거를 근거 삼아서
이번 여름에는 방류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방류 예. 시점은. 그러니까 원래 여름에 방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예. 이 탱크가 다 차서예요. 그래서 초반기에 이제 100톤에서 180톤이 하루에 매일 방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하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데브리라고 하는 잔해들이 뜨겁기 때문에 바닷물에 퍼올려서 이제 식혀야 되는 게 하루에 100톤에서 180톤이 매일 나왔어요. 예. 근데 최근에 마이니치 신문 보도를 보면 이 물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80톤으로 줄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 내부에서 나온 거는 저장 탱크 용량이 내년 봄까지는 버틸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방류를 좀 보류하는 게 어떻냐 이런 내용들이 일본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더 이상 이제 기다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7월 중에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걸 이제 30년 가까이 28년간 바다로 방류를 한다는 건데 왜냐하면 2051년에 그 문제의 발전소를 폐쇄한다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른바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알프스가 이제 다핵종 제거 설비. 이게 이제 일종의 필터죠. 이 예. 필터를 걸러가지고 내보내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지금 일본의 취지고. 그런데 이 알프스 자체도 제대로 걸르는 게 맞느냐 이런 의심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그렇죠? 예, 먼저 2051년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일본에서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후쿠시마 원전들이 폭발을 해가지고 거기에 잔해들이 남아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지금 이거를 인간이 다가가면은 방사성 때문에 몇 시간 안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죽을 수가 있어서 다가갈 그렇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로봇을 몇 년 전에 투입해봤는데 로봇도 문제가 고장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2051년까지 이거를 치울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사실은 아직도 있는 거죠. 아, 그 별도의 의문이 또 있고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는 있는 거고 이제 알프스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어드밴스드 리퀴드 프로세싱 시스템. 그래서 이게 한국어로는 다핵종 제거 설비인데 뭐 영어로 직역을 해보면은 고급 액체 처리 설비. 근데 이게 일본의 도시바가 사실은 붙인 거예요, 이름을. 알프스라고. 원래 있던 게 아니라 2014년에 개발을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아까 필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름망 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흡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2번 정도 이제 걸러가지고 62종의 방사성 물질을 다 이제 거른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세슘, 스트론튬, 뭐 기타 등등 이런 62종이 있는데 여기에 안 걸러지는 게 삼중수소. 그리고 이제 탄소 14 이런 것들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안 걸러진다라는 건데 이거가 정말로 걸러지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일본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 2020년에 도쿄전력이 검사를 해보니까 70% 정도가 완전히 안 걸러졌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한번 거르겠다라고 보고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다 걸러졌는지 여부는 IAEA 보고서를 믿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말로 믿을 만한 것인가 약간 도돌이표 같은 지금 이런 그러네요.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결국엔 신뢰성 문제로 귀결이 되는 느낌도 있고. 예, 그렇군요. 근데 이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알프스가 제대로 걸르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무튼 방류가 되면 무엇은 일본의 인근에 가라앉고 무엇은 이렇게 해류를 따라 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건 예.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표충수, 뭐 심충수, 뭐 이런 게 중충수, 뭐 심충수가 있는데 예. 표충수는 보통 이제 100m까지를 이제 표충수라고 얘기를 하고 100m부터 200m는 중충수, 그 밑에는 심충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서울대 그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교수가 이제 주로 주장을 한 건데 뭐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은 삼중수소는 표충수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물에 둥둥 떠다닌다는 거죠. 안 걸러진다는 그것. 예. 그거는 이제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몇 년이 걸린다, 뭐 2년이 걸린다. 삼중수소는. 예. 그런데 세슘이냐 스트론튬 같은 경우에는 무겁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가라앉는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표충수 같은, 그러니까 중충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류가 중국 쪽으로 가가지고 이게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시간이 몇 개월밖에 안 걸린다. 이게 서균열 교수의 주장이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그 원자력 연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반박을 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 의견이 엇갈린다 그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이 엇갈리는데 어쨌든 이쪽 한국연자력연구원의 전제는 뭐냐면은 세슘이나 스트론튬은 다 걸러진 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그렇죠, 삼중수소는 걸리는데 오는데 몇 년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예. 있어서는 좀 이견이 있다 이렇게 봐야 그러니까 될것 만약에 같습니다. 알프스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면 예. 세슘이나 스트론튬이 방류가 된다는 얘기고 그것들은 무거워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표층수가 아니라 중충수에 예. 머무를 수가 있고 예. 그렇게 되면 그 중충수는 이렇게 태평양을 한 바퀴 도는 게 아니라 수개월 안에 한국이나 중국 쪽으로 올 수가 있다라는 게 서균열 교수의 주장이고 예. 거기에 대해서
그런 해류의 움직임은 없다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해류 자체는 다 인정합니까? 예, 그러니까 다 인정 아니고 이것도 약간 뭐 논쟁이 있는데 예, 예. 그러니까 심층수하고 표층수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어느 정도 좀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통된 의견입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저도 이게 뭐 지금 이거 해류 전문가는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런 정리하는 의견, 시간이니까. 그런 예. 의견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예, 예. 여기에서 어쨌든 한국 원자력연구원이 얘기한 거는 삼중수소는 몇 년 걸린다라는 건데 세슘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를 전제로 하는 이제 거겠죠. 예, 얘기를 당연히 한 겁니다. 그러겠죠. 예. 예, 예. 우리가 오늘은 뭐 당연히 우리가 핵 전문가가 아니니까 여태까지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간추리고 정리한다는 차원으로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 표층수에 있는 그 삼중수소는 이거요. 그러니까 일본만 내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정상 가동되고 있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도 삼중수소를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일본만 문제 삼을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거는 사실이고요. 이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하도 삼중수소가 논란이 되니까 각국이 얼마나 배출하는지를 이제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나 미국, 중국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을 하는데 예를 지금 들면은 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테라베크렐이거든요. 그냥 1831 테라베크렐을 캐나다가 방류를 하고 있고 예. 한국도 214 테라베크렐. 이제 여기에 울진이라든지 이쪽에 뭐 남동부 해안 쪽에서 많이 배출이 되고 있는 거죠. 일본이 배출하는 거는 175인데 여기에 22를 더하는 거니까 사실상 무해하다라는 게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이제 주장인 거죠. 그래서 저거는 저는 사실에 가깝다고 봅니다. 특히 중국도 많이 우리나라의 서해에 인접해 있는 중국의 동해 쪽에서 많이 배출을 하고 있는데 유의미하게 삼중수소 농도가 변하지는 않았다라고 지금 그 해양수산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직접적으로 지금 삼중수소가 우리한테 올 것이냐 그 부분은 좀 어느 정도 믿어야 되지 않을까 정부 발표를. 그러니까 태평양을 한 바퀴 돌면서 그게 많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왜 일본만 삼중수소를 문제 삼을 수 있겠느냐. 다른 정상적인 원전들도 삼중수소를 내보내고 있는데 예. 그런 논점들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 삼중수소가 그러면 인체에 유해하냐 무해하냐 이것도 엇갈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해하냐 무해하냐라기보다는 이게 예. 몸 안에 남아 있느냐, 아. 배출되느냐라는 거예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한국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포함해서 뭐 지난번에 뭐 웨이드 앨리슨 그 옥스퍼드대 명예교수 한국에 방문했던 그런 분들은 무해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몸에 배출된다라는 거예요. 몸에 계속 있으면 유해합니다. 라는 이제 이게 반감기가 12년 4개월 정도 돼요. 그래서 꽤 길기 때문에 몸에 남아 있으면 유해하다라는 거고 예를 들면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의 티머시 무소 교수 같은 경우에는 삼중수소가 몸 안에 있으면은 이게 세포나 DNA와 접촉해서 심각한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생물에 농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뭐 물고기나 이런 거를 먹으면은 인간에게도 내부 피폭 안에서 이제 피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게 몸에 쌓이냐 안 쌓이냐는 의견이 엇갈린다는 얘기고. 예. 뭐 불안감이 해소되지는 않네요. 근데 아무튼 다른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내보내고 있다고 하니까 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도 좀 있기는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당초에 논란이 된 어떤 원초적인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해상 방류만이 대안이 아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일본이 마음만 먹는다면 또 국제사회가 어느 정도 좀 도와준다면 그런 참사를 겪었으니까 해상 방류가 아니라 육지에서 그 오염수들을 보관하는 방법도 있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건 일본 내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예. 2018년 8월 꽤 오래전이죠. 그러니까 한 거의 5년이 됐는데 이때 알프스 소위원회가 있었어요. 경제산업성 산하의 자문기관인데 여기에서 5가지 방안을 이제 검토를 합니다. 5가지 방안이 첫 번째가 해양 방류, 지금 하려고 하는 거. 두 예. 번째가 수증기 방출, 세 번째가 수소 방출, 네 번째가 지하 매설, 다섯 번째가 지층 주입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해양 방출은 34억 엔이 든다. 당시에 일본의 알프스 소위원회가 계산을 한 겁니다. 이거를 1대10으로 계산을 하면 한 340억 정도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공을 같아요. 하나 붙이면 되니까. 공을 예. 하나 붙이면. 예. 수증기 방출은 뭐냐면은 다 끓여버리는 겁니다. 예. 수증기로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공중에 배출한다. 삼중수소도 같이 뭐 다른 이런 핵종도 날아가 버리는 거죠. 예. 이게 349억 엔이니까 한 10배 정도 더 든다.
해양 방출보다. 예. 그 다음에 수소 방출이 이거는 전기 분해해가지고 수소랑 산소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1,000억 엔 정도 드니까 해양 방출보다 30배 정도 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 매설은 뭐냐면은 땅을 파가지고 창고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걸 모르타르와 고체하고 섞어가지고 굳게 만든다. 굳게 만드는다. 예. 이게 1,624억 엔, 그러니까 1조 6천억 원 정도 본다고 되면 될 것 같고 이게 한 50배? 그리고 맨 마지막엔 지층 주입은 땅 깊숙한 데다가 이 물에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3,976억 엔이니까 100배 정도 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돈이 덜 드는 해양 방출을 방출. 일본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후쿠시마 어민들도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딴 거 해라. 왜 이게 우리가 대안이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어민들을 다 죽이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한국의 전문가들이나 일본의 핵 전문가 이 반대하시는 분들도 그러면은 창고 만들어서 모르타르화 해가지고 보관해라. 그건 불가능한 건 아니다. 돈이 많이 들 뿐이다. 뭐 그래서 한국이 그러면은 우리 돈 대줄 테니까 한국 정부가 돈 줘가지고 이렇게 같이 해보자. 뭐 이런 제안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뭔가 육지에다 보관을 하고 또 비판하는 쪽에서는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방류 중단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야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곧 방류를 한다는 일본의 입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는 모르고 정부가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느냐 예. 이 문제인데요. 제가 요거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21년 4월에 이 한국 정부가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이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다음에 그때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해양재판소에 제소해라. 그때 당시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여당이 됐는데 그러면 그 입장이 그 당시에 주장했던 이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를 제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러면 해도 되는 거고 윤석열 정부 때는 제소하면 안 되는 거냐 이런 이제 여야가 입장이 다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예. 뭐 정의용 실장, 문재인 정부 당시에 정의용 안보실장은 또 그때 당시에는 뭐 IAEA 결론이 나오면 우리가 그걸 따라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그렇게 국민의힘은 또 주장하기도 하던데. 그때 정부의 입장은 뭐냐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일본 정부가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보를 공유할 것. 첫 번째, 두 번째가 한국 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것. 세 번째가 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보장할 것. 이게 안 되면은 문재인 정부는 방류 반대라는 게 좀 더 당시에 이런 조건이 있었고요. 더 깐깐한 조건들이 있었다. 민주당도 반대를 했고 국민의힘도 그때는 반대를 했는데 예. 국민의힘은 지금 반대인지 찬성인지 약간 모호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 이때하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좀 더 이렇게 찬성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느끼니까 이거는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실패라고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실패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정부 여당의 입장이 조금 더 많이 바뀐 측면이 있다라는 취지로 제가 좀 이해가 되고. 예. 알겠고요. 이 마지막으로 수산물 얘기를 좀 해보죠. 예. 그리고 지금 후쿠시마 현 인근에 있는 수산물은 지금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고 있고 정부도 그거 수입할 생각은 없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다른 지역 수산물들은 들어오고 있잖아요. 뭐 가리비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다른 나라들하고 좀 비교했을 때는 좀 지금 상황이 어떤지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지금 현재 지금 12개 나라가 지금 후쿠시마현 수산물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 유럽연합,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러시아 등등이고요.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이런 데들도 지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이게 만약에 방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검증이 된다라고 보고 WTO 제소를 하면은 우리가 1차는 졌거든요. 2차에서 이겨가지고 지금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을 안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반대하고 있다라는 어떤 과학적 근거를 남겨야 돼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짧은 시간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팩트를 저희가 농축적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김준일 평론가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